그 다음에 준비한 게 또 있잖아요. 저희가 배터리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번 아이폰 11에서 달라진 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그래서 아까 이제 컨슈머 리포트 했을 때 뭐 11 프로나 11 프로 맥스가 실제적으로 뭐 일상적인 우리가 핸드폰 썼을 때 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 더 많이 썼다고 되어 있잖아요. 갤럭시 S 시리즈보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사실 그러면 배터리를 배터리 왕창 좋은 거 막 용량 큰 거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걸 컨슈머 리포트를 봤을 때 배터리 용량을 먼저 우리가 보고 이 기사를 접해야 된다고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배터리 여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아이폰 XS부터 XR 그리고 프로 맥스까지 쭉 과거의 아이폰부터 현재 아이폰까지 나왔는데 보편적으로 예전에는 보면은 3000mAh를 안 넘었어요. 근데 프로 맥스에 오면서 굉장히 커졌죠. 프로 같은 경우는 3000mAh를 조금 넘었고 프로 맥스는 거의 4000mAh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늘 그 아까 컨슈머 리포트에 나왔던 거는 S10 기준인데 제가 한번 조사한 거는 일단 노트 10을 한번 봤습니다. 아마 S10은 노트 10보다는 조금 작을 거예요. 왜냐면 화면 크기도 작고 노트가 보다 어쨌든 뭐 펜이나 이런 것들이 부가적인 게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노트 10을 봤더니 노트 10은 3500, 노트 10 플러스는 4300. 그래서 아마 노트 10이 아닌 S10 같은 경우는 3500보다는 조금 낮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비교 대상인 프로보다도 살짝 높고 그리고 프로 맥스보다는 떨어지거든요. 그 얘기는 프로 맥스가 아까 1등 했다는 얘기는 저는 이 4000mAh에 거의 육박하는 이 배터리 용량으로 인해 가지고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은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90점 맞은 거 부분에 대해서 갤럭시 단말이 너무 배터리 측면에서 디스를 조금 받고 있다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배터리에 대한 이 소모량은 사실은 OS에서 얼마만큼에 대한 그렇죠. 최적화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일단 저전력을 얼마만큼 잡아줄 수 있느냐. 그렇죠. 그게 이제 키인데, 갤럭시 노트 10이 4300mAh로 되게 높은 수치를 갖고 있는데, 배터리 용량은. 근데 아이폰이 더 장시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시각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걸로 봤을 때는 정말 OS가 엄청 업데이트가 많이 됐구나. 그렇죠. 분명히 저전력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컨슈머 리포트를 보면은 크게 배터리, 카메라, 그 다음에 아까 내구성 이 정도만 얘기했는데 이게 저는 다음에 제가 이제 말씀드릴 이 부분이 굉장히 저는 그 애플의 생태계에서 뭔가 화두를 많이 제시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이 U1 칩셋이 요번에 애플에서 가장 혁신적인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U1 칩셋이 뭐냐면 UWB 칩셋을 넣은 건데 UWB가 보면은 울트라 와이드 밴드의 약자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보통 우리가 데이터를 보낼 때는 그 데이터를 보낼 때에 실어 나르는 그 전파라는 게 있어요. 전파. 캐리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캐리어가 우리 스타크래프트의 그 알죠? 캐리어. 네네. 그거 똑같은 거라 보시면 돼요. 네. 실은 통. 네. 근데 이제 그 캐리어에 보통 보면은 어떤 주파수 대역을 쓰냐에 따라 가지고 뭐 3.5기가 캐리어냐, 뭐 28기가 캐리어냐 이렇게 있어요. 물론 LTE는 2기가대 캐리어를 씁니다. 근데 UWB 특징이 뭐냐면은 이게 굉장히 낮은 기저 대역. 그러니까 우리 잡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잡음에다 그냥 쫙 깔아가지고 보내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캐리어가 없는 기술이에요. 독특하게. 그래서 얘가 원래 1970년도 정도에 군사용으로 쓰였는데 이게 한 2002년도부터 이게 좀 뭔가 좀 논문도 나오고 학교 레벨에서 연구가 되다가 지금 정도에 와가지고 어느 정도 많이 상용 기술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특징이 뭐냐면은 블루투스의 어떤 대항마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짧은 거리긴 하지만 블루투스보다 거의 8배 정도의 속도가 나거든요. 그래서 단거리 전송에서도 고용량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고 두 번째 뭐냐면 특징이 뭐냐면은 얘가 되게 중요한 게 어플리케이션, 우리가 유즈 케이스라고 얘기를 하는 그 부분이 실내에서 위치 측일을 할 때 굉장히 좋은 기술이에요.
우리가 보통 위치치기라고 얘기를 하면은 밖에서만 위치치기를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거리에도 보면은 10m 뭐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가. 근데 UW 기술을 쓰면은 GPS를 안 쓰기 때문에 당연히 실내에서도 되고 실내에서조차도 30cm 레벨로도 가능해요, 이게. 그 얘기는 뭐냐? 이게 그 에어드랍이라고 많이 쓰셔보셨을 거예요. 에어드랍이 뭐냐면은 우리가 아이폰 쓰신 분들은 보면은 이 블루투스 쓰는 건데 블루투스랑 와이파이 다이렉트 두 개를 쓰는 건데 내 아이폰에서 다른 사람 아이폰으로 파일을 바로 전송하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에어드랍을 하게 되면 내가 주변에 보낼 수 있는 사람들의 리스트들이 쭉 나와요. 그거는 야, 뭐 에어드랍 쓰는 거랑 뭐 UW랑 뭔 차이가 있냐라고 하실 텐데 차이가 뭐냐면은 이 U1 칩셋을 쓰면 예전에 에어드랍을 썼을 때는 내가 보낼 사람 리스트를 다 봐야 돼 이렇게. 귀찮아 막. 그리고 예를 들면 전혀 막 그 좀 보내기 싫은 사람들 리스트까지도 뜨거든요. 근데 이 U1 칩셋을 쓰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이게 위치에 되게 민감해가지고 내가 무슨 여기 지금 바르님한테 보내고 싶어요. 그러면은 핸드폰을 일로 향하게 하면 돼요. 그럼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위에 떠요. 딱. 예. 이게 위치에 되게 민감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좀 약간 좀 막 찾고 이런 쓸데없는 짓을 안 하게 하는 효과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블루투스 이거보다 거의 8배 정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한 번에 대용량 전송이 가능하다라는 게 하나 있고 그리고 두 번째가 얘네들이 이제 U1 칩셋을 활용해가지고 어떤 걸 할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 타일이라고 있습니다. 타일이라고 이거는 이미 상용화된 기술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뭐 카메라나 이런 게 굉장히 비싼 카메라예요. 그러면 나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어디 내가 카페 같은 데 갔다가 쫙 이렇게 놓고 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중에 놔두고 왔네 해가지고 갔더니 누가 막 들고 왔어. 그러면은 잊어버리기 전에 이게 뭔가 나한테 알림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카메라에다가 여기 보시면은 조그만 거 있을 때 이렇게 고리처럼 생긴 열쇠고리 이거를 달아놓으면은 태그. 예. 이게 내 핸드폰에서 얘랑 신호를 계속 주고받는데 어느 정도 넘어가가지고 신호를 주고받을 수 없는 거리가 되면 얘가 나한테 알람을 줘요. 그 넘어가는 그 순간에. 그러면은 핸드폰에서 뚝 울리니까 야 너 놔두고 갔어 이렇게 딱 보여지는 거죠. 내가 놔두고 갔구나라고 해서 알게 되는 건데 이 애플에서 U1 칩셋을 활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타일 같은 그런 서비스를 저는 하려고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애플 택이라고 지금 이게 기사 검색을 해보면 나오는데 아직 이거는 나온 서비스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론적으로도 좀 파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이비콘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이비콘이 뭐냐면은 애플에서 그 위치 측이 시스템을 하기 위한 상표 등록명이거든요. 아이비콘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시면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가게 근처를 갔어요. 가게인데 그 가게가 뭘 막 예를 들어서 뭐 세일을 하고 이런 거를 정보를 몰라요. 그래서 그냥 갔는데 갑자기 문자가 탁 떠. 옆에 있는 가게에서 얼마에 세일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아이비콘이 이 애플 단말이 가까이 다가오면은 얘가 애플 사용자다 라고 하면서 딱 알게 되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뭐 광고 정보라든지 세일 정보 같은 거를 쫙 뿌리는 그런 것입니다. 그게 아이비콘인데 이게 뭘 쓰냐면 블루투스를 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내에서는 잘 안 돼. 뭐 거기 가도 막 안 나오고 그리고 거리 아까 그 정확도가 굉장히 멀다 그랬잖아요. 블루투스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가게에서 뿌려놓은 이 가게 옆에 없어. 막 저쪽에 가 있고.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U1 칩셋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리의 위치 측의 정확도가 그만큼 높여지기 때문에 이 아이비콘이 잘 활성화가 잘 안 됐거든요. 이걸 한번 다시 한번 르네상스 비슷하게 한번 다시 한번 살려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얘네들이 한번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요 기사를 보면서 잠깐 그냥 뇌피셜이 가동한 게 뭐였냐면은 이걸 AR, VR하고 만약에 연결을 시키면 아까 제가 애플 태그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내가 리모컨을 자주 잊어버리잖아요. 그런 거 찾을 때도 쓸 수 있지만은 예를 들어 집에서 보물찾기 놀이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럼 AR 글래스를 쓰고 이 핸드폰을 들고 이렇게 막 하면은 예를 들어서 풍선같이 이렇게 아이콘이 뜨는 거예요. 내가 그 보물 숨겨놓은 거에다가. 그러면은 가까이 가면 풍선이 뭐 커지겠죠. 막 뚝뚝뚝 하던지. 그래서 이렇게 재미있게 놀 수도 있겠다는 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애플 태그의 이 활용 범위는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요. 예, 이게 예. 사실 그러면 집이 커야 되는데, 예. 실내에서는 조금 제약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예. 예를 들자면, 하나의 동네라든가, 그렇죠. 하나의 구간을 정해놓고, 예. 요 태그를 놔둬가지고, 그렇죠. 이게 뭔가 찾는 그렇죠. 제일, 그거 할 수 네. 있어요. 제가 볼 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어. 예. 근데 어쨌든 이 U1 칩셋으로 뭔가 다른 뭔가 그 넓은 어떤 영역으로 다시 한번 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거 U1 칩셋은 다른 데 적용된 게 없어요. 아예. 처음 이게. 요거는 저희가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예, 좀 깊게 예, 한번 예. 고민해봐야 될 하나의 아이템이 될 수 있겠네요. 예. 많이 좀 시장에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게, 아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4기가 램을 달고 나오냐라는 얘기 많이 해요. 제가 봐도 이건 좀 어이가 없어요. 난왜 4기가를, 진짜 이거 황당하거든요. 이게 보면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일 좋은 것들만 딱 비교해놨어요. 노트 10S, 그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 프로 맥스 이렇게 딱 봤는데, 다른 것들은 거의 비슷해요. 어쨌든, 모뎀이라든지 AP 같은 경우는 자사나 아니면 퀄컴의 제품을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스토리지도 거의 비슷하고, 그 다음에 가격도 뭐 어차피 그거는 뭐 차이 있는 부분이니까. 근데 정말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게 메모리의 램 부분이거든요. 거의 3배가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야, 이걸로 되나? 라고 해가지고 제가 또 이 벤치마크를 하는 사이트를 몇 개를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긱벤치라고 굉장히 유명한 데입니다. 이게 긱벤치는 원래 PC 벤치용은 아니었고, PC 벤치도 얘는 한다고 그랬는데, 뭐 성능, 뭐 수치 같은 것들이 좀 이렇게 신뢰성이 많이 없어졌는데, 어쨌든 이게 안드로이드냐 아니면은 iOS냐 플랫폼에 상관없이 모바일 기기를 벤치마크하는 프로그램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나름 자타가 공인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일단 메모리에 상관없이 CPU만 봤을 때는 싱글 코어냐 멀티 코어냐를 딱 2개를 돌려봤을 때 아이폰이 굉장히 우세합니다. 이거 차이가 확 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메모리나 이런 것들하고 복합적으로 연결돼가지고 우리가 한번 실제 이걸 구동하는 걸 한번 봤어요. 근데 이거를 또 외국의 유튜브 분이 한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는데 이거 어떻게 하시냐면은, 우리나라 유튜브 분들도 이거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잘못하신 거예요. 왜냐면은 각각의 폰에 깔려있는 프로그램이 다 틀려요. 그쵸.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죠. 그쵸. 그 폰에 뭐가 깔려있는 데서 최저가가 다 다르게 될 텐데. 그쵸. 이분은 아이폰을 새로 사셔가지고 똑같은 프로그램에 아이콘 정렬도 똑같이 하셨어요. 완전 똑같아, 이 바탕화면만 보면은. 그래서 자기가 손으로 터치하는 것도 그 터치하는 그 속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기계로 했더라고요.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도 여기 옆에 보시면은 이 폰하고 폰 사이에 보면은 이쪽에 세로로 된 프로그램도 이렇게 하얗게 보이잖아요. 네네. 그게 깐 프로그램들이거든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늘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랩을 2번을 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폰 켜가지고 프로그램 하나씩 계속 실행시키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다 되면은 닫고, 다음 프로그램 실행시키고 닫고, 계속 이렇게 하고, 그럼 프로그램이 한번 쭉 돌아갔잖아요. 그 다음 2번째 랩에서 뭐냐면 이미 메모리에 올라간 프로그램들을 다시 한번 실행시켜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 바퀴나 그냥 처음에 하고 다시 올린 다음에 2바퀴 돌렸을 때 시간을 하는 건데, 첫 번째 할 때는 아이폰이 정말 빨라요. 차이가 확 나요, 진짜. 네. 그런데 2번째 했을 때는 갑자기 갤럭시가 쫙 올라가요, 속도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2개의 랩을 봤을 때는 갤럭시가 이겼습니다. 램 차이가 있구나. 6초 정도. 근데 그게 저는 메모리에 기인한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근데 처음에 이거를 동작시켰을 때는 아이폰이 정말 빠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뭐 얼이 나가면 좋을 텐데 한번 보시면은 확실히 딱 느껴지실 거예요. 네. 그리고 좀 저희가 또 눈여겨볼 게 뭐냐면은 아이폰이나 이런 갤럭시 폰이 나갈 때 보면은 같이 그 들어가는 부품들이 뭐가 쓰였냐에 따라 가지고 생태계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폰 같은 경우는 주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LG 이노텍은 항상 거의 같이 따라다니는 그 짝꿍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LG 이노텍은 뭐 카메라, 광학 카메라 쪽으로 굉장히 이쪽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폰 쪽에다 늘 공급을 해왔고, 그 다음에 OLED 패널은 이제 LCD를 쓰는 경우에는 뭐 조금 얘기가 다르는데, 아이폰 11 같은 경우는 LCD를 씁니다. 그리고 11 프로나 프로 맥스 같은 경우는 OLED를 써요. OLED이기 때문에 OLED에서 소형 OLED 제일 잘 만드는 데가 삼성이거든요. 그쵸.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OLED 패널을 받았고, 메모리 같은 경우는 램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에서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낸드 플래시 메모리 같은 경우는 도시바에서 받았고요. 그쵸.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기사를 여기 보시면 나오는 것처럼 이 아이폰 11이 굉장히 흥행을 해가지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수주가 지금 늘어났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0% 늘어난 700만에서 800만 대 증산을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분명히 아이폰이 잘 팔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까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나 프로 맥스에는 분명히 효과가 있다. 근데 뭐 11 같은 경우는 LCD를 쓰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중국 때문에 LCD는 완전 다 접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LCD는 뭐 우리는 해당 사항이 없고 그 다음에 에이노텍 아까 말씀드렸는데 카메라 쪽에서 굉장히 좀 아까 협업 관계가 많이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를 보시면은 지금 2분기 대비 3분기 매출액이 무려 60.7%가 증가했어요. 와. 네. 근데 이게 이제 LG 이노텍이 뭐 카메라만 하냐? 그건 아니에요. 카메라 말고도 다른 것들도 많이 하는데 얘는 뭐 방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여기에 2조 4,459억 60.7%의 증가한 금액의 대부분을 봤더니 광학 솔루션이 주도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카메라 모듈 매출이 저 3분기 넘어갈 때 보면 막 쭉 수직 상승하는 걸 보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여기서 사실 이 아이폰이 기여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까봤어요. 매출액이랑 영업이익이랑 도대체 각각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그래서 보면은 뭐 LED, 광학 솔루션, 기판, 전자부품 이렇게 쭉 하는데 광학 한번 보세요. 2019년 2Q에서 3Q 넘어갈 때 거의 더블 났어요, 지금. 네, 더블 났고, 매출 더블 났고, 매출 더블 나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업이익을 보면 나 깜짝 놀랐다, 이게. 와. 거의 50배가 늘어났어요, 50배가 영업이익이. 네, 여기 증가율 보세요. 4,339%예요. 와. 그래서 최근에 LG 이노텍 주가를 보면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네, 이게 많이 올랐더라고요. 10만원 미만까지 빠졌다가 이거 망하는 거 아니냐, 막 회사 이런 소리 해가지고 애널리스트들이 막 매도 리포트를 막 내는 바람에 그러다가 최근에 거의 14만원까지 올라가고 지금 타겟 프라이스로 제시하고 있는 게 15만원까지 지금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샀어야 되는데. 아이폰이 잘 팔리면은 항상 염두에 두실 게 LG 이노텍. 항상 그 짝꿍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카메라 때문에. 예. 그래서 일단은 LG 이노텍은 이렇고요. 지금 이제 그 아이폰이 아까 메모리 얘기 또 얘기를 드렸지만은 또 화두가 되고 있는 게 5G가 지원이 안 돼요. 맞아요. 네, 다 아실 거예요. 이거. 네. 이번에 나온 게 네. LG 기종으로 나왔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야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괜찮아 뭐 5G 아직 뭐 지원 안 돼도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냐면 아직 5G가 전국만 구축이 된 것도 아니고 보편적으로 그렇죠. 쓸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나온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아직은 뭐 4G 쓰다가 뭐 한 1, 2년 쓰다가 5G가 본격화되는 2021년에 바꿔도 되지라는 그런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거에 대한 5G가 없는 거에 대한 시장에 대한 그런 우려나 이런 것들은 판매량을 봤을 때는 아직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어쨌든 5G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보조금을 한번 봤어요. 실제 얼마에 파는지. 근데 그렇죠. 아이폰 같은 경우는 조금 비싸긴 해요. 워낙 뭐 아까 말씀드렸죠. ASP가 비싸서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는 뭐 번호 이동이냐 기기 변경에 따라 가지고 보면은 번호 이동 같은 경우는 지금 노트 10이랑 25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 기기 변경은 거의 4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또 분명히 아까 뭐 요금제나 이런 것들이 또 연동이 돼가지고 내가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또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요게 예. 조금 예. 이거 사실 요거는 예. 저희가 이제 그 공식적인 보조금은 아니고 그쵸. 이제 비공식적으로 받으신 이제 거잖아요. 예, 받았던 건데 비공식적으로 저희가 이제 뭐 홍보가 오는 그쵸, 그런 그쵸. 문자를 제가 캡처를 한 거예요. 예. 했는데 저희랑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예, 이거에서 봤더니 이 정도 차이가 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폰도 비싸잖아요. 그렇죠. 여기 위에 보시면은 노카는 예, 카드가 아니고 현금으로 샀을 때에 대한 금액이라는 겁니다. 예. 현금으로 샀을 때에 대한 금액이 아이폰 11은 그렇죠. 번호 이동은 56만 원, 그렇죠. 기기 변경은 71만 원. 그렇죠. 근데 노트 10은 더 싸요. 5G 폰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31만 원. 그렇죠. 결국엔 이거는 일단은 통신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5G 가입자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더 공격적으로 보조금을 넣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아이폰은 좀 적게 주는 거죠. 만약 아이폰이 더 높게 비슷하게 대등하게 되면 5G가 5G 그렇죠. 안 사죠. 그렇죠. 맞네요. 맞네요. 예, 5G 안 사고 다 아이폰 11 살 거예요. 나라도 그렇게 하겠다. 예, 11을 사고 차라리 요금제를 4G 요금제를 쓰기가 더 좋지.
5G 요금제 현재 봤을 때 지금 최저 요금제가 뭐 8만 원대 이러는데 그렇죠. 8만 원대를 2년 동안 쓴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정답이네, 정답이네. 예. 듣고 보니까 딱 정답이네, 진짜. 예, 그러다 보니까 요금 그 기기에 대한 보조금을 좀 낮게 주는 경향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4G 때에 대한 그러니까 현재 5G 폰들이 막 나오는 시점에 애플이 4G LTE용 단말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 잘 팔린다는 거는 그렇죠. 그 고객들에 대한 소비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결국에는 그렇죠. 저렴한 4G 요금제를 통해서 조금 더 쓰다가 그렇죠. 5G에서 다 깔린 다음에 그렇죠. 좀 안정화되면은 쓰겠다는 것도 있고 그렇죠. 지금도 5G 폰에 대한 문제가 또 있지 않습니까? 안 잡히죠. 예, 안 잡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주파수 대역도 문제고. 그렇죠. 3.5기가만 되다 보니까 아직은 대용량 데이터 전송이라는 5G의 본연적인 목적하고는 아직은 100% 상충하는 부분이 또 있죠.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현재 3.5만 되는 이 그쵸. 5G에 대한 약간 그쵸. 뭐랄까 좀 안정화되지 않은 폰을 사느냐. 그렇죠. 반쪽짜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28기가가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내년에 나오는 5G 폰은 3.5와 28기가가 다 된다라고 그렇죠. 봤을 때 그렇죠. 지금 이거 산 거보다 요금제 어차피 8만 원대 쓰려면 돈도 그렇죠. 비싼데 그렇죠. 그냥 4G 요금제 쓰면서 아이폰 11 잘 나왔잖아 이번에 잘 나와가지고 쓰면서 조금 더 이따 사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이제 그 5G 관련해가지고 그 애플의 한번 히스토리에 잠깐 한번 돌아봤습니다. 예. 결국 이제 나오긴 나올 건데 이게 굉장히 좀 역사적인 그 좀 과징금 사건하고 많이 연관이 있거든요. 이게 2016년도 12월 달일 거예요. 이게 공정위 그 홈페이지가 이렇게 딱 나오는 건데 사상 최대 과징금 1조 300억을 부과했습니다. 퀄컴이 보면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쉽게 얘기해가지고 내 거 칩셋을 쓰고 라이센스를 내가 라이센싱을 해주는 대신에 휴대폰사의 특허를 무상으로 줘야 되는 게 있어요. 완전히 횡포죠, 이거. 갑질이죠, 갑질. 야, 니들 내 거 쓰니까 대신에 니들 특허 내가 좀 자유롭게 좀 쓰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정거래에 위배된다라고 해가지고 과징금을 부과했고, 이게 이제 2017년도부터 해가지고 제조사들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삼성, 애플들이. 아우씨, 야, 한국에서 이렇게 과징금 때리는 거 보니까 나도 라이센스비 못 내겠다. 이거 뭐 불공정 거래 아니야 해가지고 계속 애플이 칩셋 쓰긴 쓰는데 라이센싱비도 안 내고 그리고 칩셋도 결국 인텔로 또 갈아탔어요. 맞죠. 네. 갈아탔죠. 그러니까 애플 입장에서는 이제 뭐 돈 안 내고 버팅기는 것도 있고 예전에 쓴 거 그리고 퀄컴 입장에서는 아 이거 돈을 좀 줘야 되는데 왜 안 주지? 이런 것도 있고 이게 한 나라에서만 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퍼지다 보니까는 사실 퀄컴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고 또 퀄컴도 또 애플한테 또 특허권 무단 도용 혐의로 또 애플을 또 기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양자 간에 지금 이런 막 법적인 싸움이 한창 되고 있다가 2009년도 4월 달에 본격적으로 갑자기 합의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합의가 되지? 둘이 막 박터지게 싸우다가 봤더니 원래는 애플은 인텔하고 그 칩셋 공급 관계가 있었어요. 근데 인텔이 이 칩셋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삼성이랑 뭐 화웨이, 뭐 퀄컴은 잘하고 있는데 이게 좀 늦어지는 거죠. 그래서 야 애플야 니들 할 수 있겠냐 했더니 인텔이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고 있고 얘도 그것만 믿을 수는 또 없잖아요. 그래서 삼성한테 가봤죠. 삼성한테 가서 삼성 칩셋을 좀 쓰려고 하는데 안 되겠니? 했더니 삼성이 우리 것도 지금 물량 되게 부족해 죽겠다. 안 돼. 화웨이는 뭔 소리냐? 우리는 기린이라는 그 칩셋이 있거든요. 980, 990. 우리는 우리 폰에만 써. 남는 게 뭐밖에 없어요. 퀄컴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 울며 겨자 먹기예요. 안 할 수가 없어요. 5G 폰 때려치면 모를까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럼 결국은 그래 어쩔 수 없다. 그래 우리가 쓰는 대신에 내가 밀린 로열티 다 줄게. 그래서 합의금 다 줬어요. 주고 대신에 야 너네 다른 사람한테 주면 안 돼. 우리랑 독점 라이센스 해야 돼. 그래서 6년 동안 사용권 계약을 연장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걸로 인해 가지고 퀄컴이 주식이 그날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 거의 한 20% 정도 오른 거 알고 있어요. 그 당일날만. 맞아요. 엄청 올랐어요. 반면에 인텔은 어떻겠습니까? 완전 똥바가지 뒤집어 쓴 거죠. 그래서 그렇죠. 인텔은 이 사건 이후로 5G 아예 사업 철수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야 인텔 이런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텔은 잘 아시겠지만 비메모리 쪽에서 제일 잘하는 선도업체고 인텔의 주력은 그겁니다.
서버 시장에서의 CPU이기 때문에 지금 서버 시장이라면 데이터 센터 뭐 이런 거 워낙 잘 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5G 사업을 막 질질질질 끌고 가면서까지 안 해도 사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그래도 분명히 철수했다는 거는 시장의 악재이기 때문에 맞아요. 당일날 주가가 많이 빠지긴 했어요. 근데 결국은 지금 뭐 어쨌든 반도체 지금 호황이 다시 온다고 하고 있고 기존의 서버나 뭐 데이터 센터의 어떤 메모리도 바꾸고 CPU도 다시 바꿀 시기가 왔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메모리 반도체라든지 이런 비메모리 같은 업체들의 주가들이 다시금 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애플이 그러면 5G 폰을 도대체 언제쯤 내놓을 거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도 2020년이 아마 전 세계 5G가 글로벌하게 본격화되는 시점일 것 같습니다. 최소 8천만 대 정도의 모델을 지금 3개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지금 기사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지금 5G 폰이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글로벌 시장의 스마트폰 판매량들이 다시 한번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계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아이폰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는 갤럭시를 생각보다 많이 쓰지 않습니다. 아이폰을 많이 씁니다. 화웨이는 아예 거의 안 쓴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미국에 계시는 유저들은 1, 2년 동안 내가 뭐 10일 쓰고 내후년, 내년에 나오는 아이폰을 나는 기다릴 생각이 충분히 있다라고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미국 시장의 5G가 2020년에 본격화되는데 그 시점에 5G가 조금 더 상용화가 더 잘 되는 그 과정에서 저는 아이폰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공격적인 판매 목표를 잡았다라고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봤잖아요. 아이폰에 대한 점유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지금 퀄컴하고의 어떤 소송 문제도 해결이 됐지만은 어쨌든 기업 입장에서는 손해를 봤기 때문에 그 손해를 내우려면 엄청나게 판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판매 목표를 잡았다고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또 한 가지 이슈는 과연 애플에서 나오는 5G 아이폰이 28기가와 3.5기가를 모두 다 수용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이슈도 있어요. 그렇죠.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아마 완벽한 폰이 나온다면은 삼성이랑 그 다음에 화웨이보다 엄청나게 많은 판매량을 낼 수 있다고 보이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애플이 과연 그 정도에 대한 수준의 모델을 내놓을 거냐. 근데 어쨌든 퀄컴이랑 6년 동안 계약을 했기 때문에 퀄컴은 이미 그 28기가 쪽에 대한 칩이 있잖아요. 있으니까 같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년에 애플에 대한 또 한 가지 성장의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꼭 주식을 사시기를 바라면서 지금도 비싸군요. 네, 이것으로 오늘 저희 준비했던 애플에 대한 동향 그 다음에 애플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저희가 또 시간 다 됐기 때문에 좀 쫓겨날 것 같아요. 좀 있으면 그래서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요. 2분 남았어 지금. 1분 남았어요. 지금 빨리 가야겠다. 어쨌든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이슈를 가지고 만나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